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 사연자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제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근데 저도 살다 보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얘기해봐야 한풀이나 되겠지 싶고 그렇다고 혼자 알차니 스트레스가 되어 이렇게 사연을 들고 오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제게 위안을 주시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가끔은 가족보다 남편보다 남이 나을 때가 있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저한테는 남편이 남보다 못했네요. 남편과 저는 연애할 때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 남편은 조금은 우유부단했지만 착하고 순박한 사람이었고 특히나 저한테 참 각별했어요. 저를 아껴주는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었죠. 저희는 둘 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지낸 사람들이라 사정도 비슷했고 집안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결혼도 단촐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전셋집 얻을 만한 사정도 되지 않아서 시댁으로 들어가 시댁살이를 하게 됐죠. 그때는 남편을 그만큼 사랑했던 건지 시댁살이도 별 걱정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른들과 잘 지내는 성격이라 시어머니와도 잘 지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자가 괜히 시자가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 잘 모시며 예쁨 받고 살 거라는 제 기대와 달리 제 시댁살이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 전엔 앞으로 한 집에서 잘 살아보자 하시기에 잘 대해주실 거라 생각했더니 막상 결혼하고 나니 저를 공짜로 부리는 일손이나 파출부 정도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였는데도 어머님은 제가 노는 줄 아시는 건지 밖에서 일하는 제게 바라는 게 너무 많으셨어요.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서 잠들었던 날에도 어머님은 새벽같이 저를 깨워서 식구들 아침밥을 차리게 하셨죠. 왜 이리 게으르니? 하루 종일 자고 있을 거야? 너 깨는 거 기다리다가 날 새는 줄 알았다, 야. 얼른 나와서 밥 차려야지. 형탁이 푹 자게 조용히 하고 나와. 시어머니가 남편은 곤히 자게 두고 저만 불러 밥상을 차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은 수저 한 번 놓지 못하게 하시고 저한테만 그렇게 일을 시키셨죠. 나중에 들으니까 시어머니가 엄청난 아들 바보셔서 그동안 남편에게 집안일 한 번 시킨 적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바뀐 줄도 모르시고 아들은 부엌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며느리가 바깥일을 해도 살림은 다 떠넘겨야 속이 편한 그런 분이셨어요. 거기다 어찌나 집밥을 좋아하시는지 삼시세끼 집에서 해먹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분이라 저는 매번 퇴근 후 불이 나게 뛰어와 저녁 식사를 차리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끼니를 해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시집살이라 어디 가서 불평도 못하고 참고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하물며 믿었던 남편마저 절 배신하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곱게 커서 시키는 일도 잘 못하는 데다가 눈치껏 도와줄 생각도 못하는지 자기는 요리도 못하고 설거지도 안 해봤다면서 거들어준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하긴 만약 남편이 제 생각한다고 주방에서 얼쩡거렸더라면 아마 남편 손에 물 묻히기 전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얻어맞고 쫓겨났겠지만 말이에요. 저도 시집 오기 전까지 엄마랑 단둘이 살면서 일찍부터 집안일하고 나름 살림에 자신 있다 생각했지만 시댁에서 눈치 보며 시집살이 하는 건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거기다 일하느라 피곤한 와중에 쉬지도 못하고 집안일을 해야 하니 제가 어느 틈에 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다 결국 시집가서 몇 달 만에 몸살이 크게 났었죠. 머리에 열이 펄펄 끓고 눈도 안 떠지는 걸 보니 도저히 식사는 못 차리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말해서 시어머니와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시어머니는 어른이 집에 있는데 며느리가 누워있다며
싸가지가 없다고 노발대발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셨어요. 지금 뭐라고? 시켜 먹어? 아니 집에 며느리가 있는데 시켜 먹으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양심이 없니?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어디 식구를 굶겨? 넌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어머님, 오늘은 제가 너무 아파서 그래요. 몸 낫고 나면 다시 식사 준비할 테니까 오늘만 좀 시켜 드세요. 말 대꾸 하는 걸 보니 그렇게 아파 보이지도 않는데 괜히 깨병 부리는 거 아니요? 그래, 뭐 지금 내 앞에서 시위하는 거지.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일부러 앓는 소리 내는 거지? 내가 너 살림 가르친다고 고생 좀 시켰다고 하기 싫어서 이러는 모양인데 나한테 안 통하니까 얼른 가서 밥 해와! 아픈 며느리 잡아 죽이려고 그러시는지 기어이 아픈 저를 주방으로 쫓아내신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몸도 마음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야근만 한다 그래도 혹사한다며 회사로 쫓아가니마니 유난을 떠시면서 똑같이 회사 다니는 며느리는 식사, 살림 다 준비하고도 아프면 안 되는 모양이었죠. 남편은 처음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난감해해 제게 미안해했었습니다. 저 대신 화를 내주기도 하고 저를 달래주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진 건지 언제인가부터 제 투정을 받아주지 않고 제가 모든 걸 참고 견디기만 바라더라고요. 그래도 참아야지 어떡해. 엄마 저러시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불평을 해. 그렇다고 우리가 나가 살 수도 없잖아. 그래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님 저러시는 거 하루 이틀 아니라고 내가 고생하던 게 익숙해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는 당신은 나 위해서 어머님 앞에서 내 편 좀 들어주면 안 돼? 누가 봐도 어머님이 너무하신 건데 당신마저 입 꼭 다물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더 그러시는 거잖아. 이 집엔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다들 나만 구박하면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당신이 예민하게 굴 거 없이 그냥 좀 무던하게 지내라는 거지. 엄마가 무슨 소리라던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되잖아. 노인네 노파심에 하는 소리를 뭐하러 귀담아 들어? 그리고 웬만하면 엄마 앞에서 기분 나쁜 티 좀 내지 마. 당신이 그럴 때마다 내가 엄마 눈치가 얼마나 보이는 줄 알아? 솔직히 우리 이 집에 얹혀 사는 건데 엄마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러게 나는 분가하고 싶다 그랬잖아. 누가 여기 살고 싶어서 살아? 얼른 돈 모아서 작은 집이라도 얻자고 한 지가 언젠데. 어머님도 참 너무하셔. 그렇게 괴롭히고 쉴 틈을 안 주시면서 어떻게 내가 임신까지 하길 바라셔? 병원에서도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애가 안 생기는 거라 그러는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남편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게 오히려 예민하다고 하면서 저 때문에 자기까지 어머니 눈치를 보게 된다며 제가 눈치 보며 알아서 엎드리길 바라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면서도 말이에요. 오죽하면 결혼하고 몇 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제가 몸은 너무 건강한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염증 수치가 높고 그래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아서 남편에게 사정하며 얘기해봤지만 남편은 그게 전부 예민한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못살게 구는 시어머니보다 무심한 남편이 더 밉더라고요. 자기만 믿으라 그래서 믿고 결혼했더니 이게 뭔가 싶었죠. 그렇다 보니 언젠가부터 남편에 대한 애정도 떨어지고 어쩌다 보니 헤어지지 못하는 사이가 됐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 생각은 들었지만 그때까지는 차마 이혼하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제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신 저희 엄마가 속상해하실까 싶었거든요. 그래도 장모 앞에서는 착해 보이는 사위에 제가 친정집에 별말하지 않아서 저희 엄마는 제가 결혼해서 잘 사는 줄만 알고 계셨어요. 저도 가끔은 엄마 붙들고 철없이 미주알 고주알 힘든 얘기를 떠들고 싶었지만 그런다면 엄마가 속상해하실 게 뻔해서 시댁에서 겪은 일은 절대로 친정에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 편 하나 없는 시댁에서 고생하면서도 엄마 앞에서는 늘 잘 지내는 척, 좋은 척하고 살았어요. 내심 손주 소식 기다리는 엄마에게도 스트레스 때문에 난임이라는 소리는 절대 못하고 그냥 남편과 사이가 너무 좋아서 아직 신혼을 즐기고 싶다며 애둘러 말할 뿐이었죠. 정작 제 인생이 시궁창이라도 저희 엄마한테까지 솔직할 필요는 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였죠. 요즘에 암이 그렇게 흔하다고는 해도 설마 제 주변에 암 환자가 생길 줄은 몰랐는데 왜 하필이면 저희 엄마가 암이라는 건지 저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저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가 병까지 걸리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엄마의 상황이 너무 좋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일찍이라도 발견했더라면 살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았을 텐데 엄마가 병원에 찾아갔을 때는 이미 3기가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늘 참고 견디기만 하는 바보였는데 그것도 다 저희 엄마를 닮았던 거였던 건지 병원에서는 그 전에 분명 어딘가 아프고 불편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엄마는 몸속에서 암이 자라는 줄도 모르고 방치를 하고 계셨네요. 원래 저희 엄마가 웬만한 아픔에는 곧잘 참고 견디고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도 제가 결혼한 뒤로는 혼자 계시니 그러지 말라고도 말씀드리고 생각날 때마다 건강 어떠시냐 여쭙고 했는데 그 정도 노력으로는 자식 도리를 다 할 수 없었나 봅니다. 하나뿐인 자식이 옆에 없으니 엄마도 스스로를 챙기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저는 아픈 엄마를 혼자 방치한 저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시댁살이 하면서 결혼 생활만으로 버거워 정작 우리 엄마가 아픈 줄도 모르고 있었다니 내가 자식이 맞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결혼 같은 건 하지 않고 엄마 곁에 붙어 사는 거였는데 엄마가 얼른 시집가라, 결혼하라 했던 잔소리들을 왜 흘려듣지 못했나 싶어 괜히 엄마까지 원망스러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후회스러웠던 저는 이제라도 엄마를 혼자 둘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하는 말에 제가 어떻게든 엄마 곁을 지켜야겠다 생각했죠.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지킬 거야. 엄마가 어떻게든 병 이겨내게 할 거야. 내가 꼭 그렇게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만 치료만 잘 받자. 알겠지? 네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 혼자도 아니고 결혼까지 한 애가 무슨 엄마를 신경 써. 엄마는 그냥 혼자 알아서 할게. 요즘 암이 뭐 별거니? 그냥 엄마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항암 치료 받고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엄마 신경을 안 써? 그러게 내가 건강 챙기라 했을 때 알아서 잘했으면 좀 좋아? 내 말 안 듣고 아파도 병원 안 가고 참더니 그러면서 이제 와서 신경 끄라는 게 말이 돼? 아유,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 아유,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그래도 엄마는 너한테까지 패기치기가 싫어. 김서방도 그렇고. 나는 그냥 니들끼리 행복하면 더 바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행복하겠냐고. 그러게 아프면 말 좀 하지. 왜 맨날 참고 삭히기만 해. 결국에 이러면 내가 속이 안 상하겠어? 아무튼 내가 어떻게든 엄마 책임질 거니까 엄마도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내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치료에 전념해. 나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회사 휴직계 내고 엄마 옆에 지키고 있을 거니까. 엄마는 결혼까지 한 자식에게 민폐가 될까 싶으셨는지 혼자 치료를 받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둘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저도 생업이 있고 시댁살이 하는 형편에 이래저래 걱정들이 있었지만 엄마가 아픈 상황에 다른 걱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더라고요. 남편 눈치고 시댁 눈치고 뭐고
그때 저는 엄마가 제일 중요했어요. 가뜩이나 늦게 발견해서 생존율도 희박한 와중에 엄마가 얼마나 버티실 수 있을지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시가 급했던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자마자 남편에게 바로 상황을 알리고 회사에 휴직계 신청을 했습니다. 장모님이 어쩌다가 암이시래? 어떡하냐. 간병인 쓰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떡하긴 뭘 어떡해. 내가 챙겨야지. 뭐? 당신이? 당신이 직접 간병을 하겠다고? 당신이 뭘 할 줄 안다고? 그냥 요양병원 같은 데서 전문가한테 모시지. 요양병원에서 죽어나가는 환자들 많다는 거 몰라? 그리고 우리 엄마 예후도 안 좋아서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 병원에 넣어두고 일을 하겠어. 그래서 나 당분간 휴직하고 엄마 돌볼 거야. 그렇다고 당신한테까지 어떻게 하라는 말 아니고 그냥 이해만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 알겠어. 장모님 일은 당신 알아서 해야지 뭐. 휴직을 하고 직접 엄마를 챙기겠다는 말에 남편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하며 반기지 않는 내색이었지만 그렇다고 제 결정을 반대하진 않았어요. 저도 애초에 남편에게 허락을 구할 이유도 생각도 없었지만 남편도 저처럼 홀어머니가 있는 자식이라 제 마음을 모르지 않는지 별말 없이 그러라고 해줬죠. 그래도 내심 도와준다는 소리를 기대하기도 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돕겠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휴직에 트집 잡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시어머니가 문제였네요. 저희 엄마의 일을 알게 되고 제가 휴직계를 냈다는 걸 알게 되신 시어머니께서 그 일로 난리를 피며 반대를 하셨거든요. 어머님, 저 휴직하고 친정엄마 간병하기로 했어요. 얘기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뭐? 휴직을 해? 아니 얘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니들 형편에 둘이 열심히 벌어도 모자랄 판에 지 혼자 놀고 먹겠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저 놀겠다고 휴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당장 일 안 한다고 저희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은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제 상황에 돈이 문제겠어요? 저희 엄마 당장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제가 어떻게 마음 편히 회사를 다니겠어요? 저희 엄마 돌봐드릴 다른 가족도 없고 저 없으면 저희 엄마 챙길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참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네 엄마 아픈 걸 가지고 왜 네가 휴직을 하냔 말이야. 암이고 나발이고 아프면 병원에 보내면 되는 거지. 요즘 요양병원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네가 의사야? 간호사야? 네가 뭐라고 휴직까지 해가면서 엄마 간병을 한대? 간병인데 그렇게 많다는데. 차라리 적당히 돈이나 쓰고 말지 무슨 뻘짓을 한다고 그래?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전문 간병인 아니라고 간병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저희 엄마 요양병원에 못 보내요. 그런 데서 병 더 키우는 사람도 많다잖아요. 그래서 너 지금 끝까지 고집 부리겠다 이거냐? 내 말 무시하고 기어이 네 엄마 간병을 하겠다고? 어머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이번 일만큼은 저도 양보 못하겠어요. 금전적인 문제가 걱정이라서 그러시는 거면 제가 모은 돈으로 해결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남편 외벌이 시킨 건 제가 나중에 어떻게든 메꿀 테니까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오냐, 그래. 네가 끝까지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너 지금 네 엄마 중리산이에서 사리분별이 안 되는 모양인데 너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네가 어느 가족이랑 오래 살 것 같니? 너 잘 생각해서 처신해.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 돌아가시라고 저주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어머님은 평생 병 한 번 안 앓고 건강하실 줄 아세요? 뭐야? 저 년이 말하는 것 좀 봐라. 네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다 이거야? 어디 시어머니한테 그딴 소리를 해? 그럼 네 엄마 죽어가니까 나도 그러라는 거야 뭐야? 그러게 다 늙은 노친네 건강관리 좀 잘할 것이지. 지 몸 하나 못 챙기고 앓는 게 뭐 자랑이라고. 너도 기어이 네 엄마 간병하겠다고 그러는 거면 내 아들 발목 잡지 말고 혼자 해.
차라리 이혼을 하고 가든지. 나는 우리 아들 고생하는 꼴 못 본다. 친정엄마 직접 간병하겠다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별별 소리를 다 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자기 아들 혼자 외벌이 될까 그게 걱정인 건지 부려먹던 며느리가 딴짓한다니 짜증이 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엄마 간병하는 걸 그렇게까지 싫어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사돈이고 서로 사정이 비슷하니 이해할 법한 입장인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저더러 누구랑 더 오래 살겠느냐며 저희 엄마를 곧 돌아가실 사람처럼 취급하며 저더러 처신 잘하라고 하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지만 그 말에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무리 남일처럼 생각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 누구랑 더 오래 살 것 같냐니? 그럼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거라 생각하시는 거야? 그리고 설령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더더욱 내 생각을 해주셔야지.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모 옆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엄마도 이래저래 걱정이 되니까 그러시겠지. 뭔 걱정? 자기 아들 굶길까봐 걱정? 자기 아들 혼자 고생할까 걱정? 아니면 집에서 일해주던 식모 없어질까봐 그게 걱정인가? 뭐가 됐든 그게 내 걱정은 아닐 거 아니야.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아무튼 엄마가 저렇게까지 반대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겠어? 그냥 지금이라도 간병인을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당신까지 그런 소리 할 거야? 나는 우리 엄마 죽고 나서 후회할 생각 없어. 지금도 엄마 아픈 와중에 여기서 이렇게 실랑이 하는 걸로 충분히 짜증나니까 당신도 나 도와주지 못할 거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어. 제발! 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당신 쫓아내니 많이 난리를 부리시니까 그렇지. 그래. 그럼 어디 쫓아내려면 쫓아내시라고 그래. 나도 이젠 더 참고만 있지 않을 거니까. 시모가 그렇게 난리를 치니 우유부단하던 남편까지도 휘둘리며 저런 소리를 하는데 내가 혼자 있을 엄마를 두고 이런 남편을 어쩌고 결혼을 했을까 싶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사람만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여태 참고 살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 편 한번 시원하게 들어주지 못하고 자기 엄마에게 휘둘려 다니는 이 남자의 무능함에 실망을 넘어 치가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제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건지 저도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가 없었죠. 그래서 시모가 엄마 간병할 거면 이혼하라 난리를 치는 소리에도 이혼하면 하는 거지 하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난리치는 시모를 피해 쫓겨나듯 친정으로 가 엄마의 간병을 하게 됐습니다. 친정으로 가기 위해 짐을 싸는 제 뒤통수 뒤로 기어이 난리를 핀다며 욕짓거리를 하는 시모를 뒤로하고 저는 한동안 엄마에게만 신경을 쓰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저를 기어이 말려 죽이려고 그러는 건지 제가 시댁을 떠난 뒤에도 저를 한시도 가만히 두지 못하더라고요. 시모는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해 저를 닥달하고 괴롭혀댔습니다.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을 뭐하러 간병하냐, 감히 시댁 식구들 뒤로하고 친정만 챙기냐, 별별 소리들을 다 하며 제 속을 긁었죠. 너 정말 안 들어올 거냐? 그렇게 나가서 네 엄마만 챙길 작정이야? 우리 식구들은 쫄쫄 굶고 있는데 넌 네 엄마만 그렇게 챙기냐? 이기적인 것. 지 남편 혼자 밖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지는 병원에서 팔자가 아주 늘어졌지. 너 계속 그딴 식으로 하면 정말로 이혼당할 줄 알아라.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정말. 일부러 저 열받아서 죽으라고 그러는 건지 그렇게 짜증나는 소리만 해대는데 맘 같아서는 저도 똑같이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엄마가 아픈 와중에 분란 만들기 싫어서 그냥 참았죠. 하긴 시모가 그럴 걸 예상 못한 것도 아니라 전화하면 피하고 받아도 듣는 척하다 끊어버리고 하면 그만이었어요. 이제 한 집에 살지도 않으니 마주칠 일도 없고 그냥 버티면 된다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문제더라고요. 시모와 한 집 사는 남편이 저 대신 시달렸던 건지
자기 엄마 등살에 버티지 못한 남편이 매번 저를 귀찮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집에 언제 올 거야? 아예 안 들어올 생각이야? 당신 언제 오냐고 엄마가 매일같이 물어보시는데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 얘기를 하지. 그러지 말고 당신이 엄마한테 전화 좀 드려, 응?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놀러 나왔어? 우리 엄마 아파서 간병하고 있는데 내가 그 집에 왜 가? 그리고 애초에 나 쫓아낸 건 어머님이셨잖아. 엄마 간병할 거면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난리를 피우셨는데 내가 그 집에 왜 가? 그래서 정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신도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모르지. 어머님이 끝까지 저러시면 나라고 뭐 별 수 있어? 그렇게 불만이면 나 말고 어머님한테 말해. 그러게 집 나가라고 그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자꾸 나를 못 찾아서 안달이야? 꼴배기 싫은 며느리 알아서 제 발로 나가드렸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고. 그때는 엄마가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설마 그게 진심이었겠어? 엄마도 알고 보면 당신 걱정 많이 하셔. 웃기고 있네. 내 걱정은 무슨. 내 걱정이 아니라 집에 일할 사람 없는 게 걱정이시겠지. 내가 없으니까 당신 식사도 어머님이 챙기시지? 설마 귀한 아들 손에 물 묻히려고 하시겠어? 내가 뭐 요리를 할 줄 아나. 그러게. 당신이나 당신 어머님은 며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부려먹을 식모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일 시켜 먹던 며느리가 친정엄마 간병하는 게 못마땅한 거고.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뭘. 당신 그동안 시어머니랑 내 사이에서 중간 역할도 못하고 나한테 좋은 남편도 못 됐었지. 언제 한 번이라도 나한테 든든한 남편이었던 적 있어? 물론 나도 이제 당신한테 기대 따위 없고 사위 노릇하라고 할 생각 없지만 최소한 힘든 사람 괴롭히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염치가 있으면 제발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시모도 시모지만 중간 노릇 한 번 못하고 자기 엄마 화났다고 쪼르르 달려와 나불대는 남편이 참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우리 엄마 간병을 대신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병원비 보태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 집 식구들 중 아무도 제 생각은 안 해주는 게 참 씁쓸했어요. 그래서 제발 마지막으로 가만히라도 있으라 했더니 남편도 눈치가 보이는지 다행히 그 후로는 더 이상 시모의 얘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려나 했는데 제가 연락도 무시하고 남편 말도 듣지 않자 약이 오른 건지 시모가 직접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 잡아가겠다고 친정집까지 쫓아와서 현관을 두드리며 난리를 피우는데 저는 정말 시모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너 거기 있지? 너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너 정말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려고 작정했니? 너 미친 거야? 그때 제가 계속 병원에 있다가 잠시 짐을 챙기러 친정집에 들렀던 거였거든요. 그전에도 몇 번이나 찾아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희 엄마는 병원에 계셔서 망정이었지 그 꼴을 엄마가 보셨으면 어쩔 뻔했나 아찔할 정도였어요. 화가 난 저는 경비실에 연락해 다시는 시모를 건물로 들이지 못하게 당부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엄마를 간병하던 저는 제 편은 결국 엄마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더 열심히 간병을 했어요. 몸에 좋다는 거 전국에서 공수해서 엄마 드리고 병원 다니면서도 대체의학요법까지 알아보며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치료받으시면서 고통에 잠 못 드는 엄마를 볼 때면 제 속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고생만 했던 불쌍한 우리 엄마 낫기만 하면 여기저기 좋은 데 모시고 가고 여태 하지 못했던 효도 아낌없이 하겠다고 다짐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했음에도 엄마는 결국 해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매번 고비를 넘길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던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도 믿고 싶지 않아 하며
그래도 몇 년은 버텨주실 거라 기대했는데 제가 엄마 곁에 있을 수 있던 시간은 겨우 1년 남짓이었네요. 그게 너무 아쉽고 안타까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마저라도 할 수 있었던 게 참 다행이었다 싶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모든 걸 뒤로하고 엄마를 직접 모시지 않았더라면 두고두고 평생 후회를 했겠다 싶더라고요. 엄마를 떠나보내며 괴로워하던 제가 그래도 후회가 적을 수 있었던 건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였겠죠.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고 저는 바로 장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간병하는 동안 희망을 놓지 못해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해서 그런지 막상 장례 절차를 밟게 되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우선 남편에게 말은 해야겠다 싶어 연락을 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에도 남편은 별로 놀란 기색 없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저희 엄마가 돌아가실 거라 예상이라도 한 듯이 말이에요. 그런 반응에 또 한 번 화가 났지만 이젠 저도 상처받거나 서운하진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감정 상할 만큼 기대가 없었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아직 제 남편이고 사위이다 보니 남편이 장례식에 와줘야 했고 엄마 앞에서만큼은 싸우고 싶지 않아 조용히 장례식을 보내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모를 달고 왔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도 죽으라 저주하던 사람이라 굳이 장례식에 부르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도 장례식에 사돈이 안 오는 것도 이상하다 싶어서 그러려니 하고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억지 인사를 했는데 오랜만에 제 얼굴을 마주한 시모는 그동안 제게 쌓였던 게 많았는지 기어이 제 면전에 대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얼굴은 다 썩어가지고 말은 잘하네. 그럼 감사해야지. 사실은 내가 여기도 안 오려고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사정사정해서 와준 거야. 네 엄마 뒤진 거 반갑긴 하지 뭐가 안타깝다고 내가 여기까지 찾아오겠니? 그러게 결국 이 꼴 될 거를 뭐하러 기를 쓰고 그날일 피웠나 몰라? 예, 너 아주 헛짓거리 했구나. 그러게 내가 그때 그랬지. 네가 누구랑 더 오래 살 것 같냐고 말이야. 이제 네 엄마 떠나고 너한테 가족이라고는 우리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네가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내가 너를 쉽게 용서할 수 있겠니? 앞으로 너 각오해라. 엄마 장례식에 찾아온 시모는 제가 엄마를 간병한 게 전부 헛짓거리였다며 앞으로 두고 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남편은 그 소리를 똑같이 듣고도 자기 엄마를 말리지도 못하고 있고 저는 기분이 더러워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그 여자 머리채를 부여잡고 자리에서 끌어내고 싶었지만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을 그런 여자 하나 때문에 망칠 순 없다 생각이 들어 저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그런 시모를 계속 견딜 수는 없겠다 싶어 속으로는 끝내 이혼 결심을 내리게 됐죠. 그렇게 혼자 이혼 결심을 하며 무사히 장례를 끝내고 엄마를 보내드린 저는 엄마 없는 친정집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그 후로도 한동안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혼 결심까지 내린 마당에 그 집에 들어가 그 인간들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괜히 시모한테 시달리며 시집살이를 더 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당장은 마음을 추스리고 정신을 다잡을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 후에 이혼 변호사를 알아보고 이혼을 진행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한 달 안 되는 짧은 사이 아주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글쎄 시모가 암 진단을 받았더라고요. 여보, 어떡하지? 우리 엄마 암이래. 이걸 어떡하면 좋아? 엄마 암이라는 소리 듣고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근데 당신은 이걸 어떻게 견뎠어? 남편이 울면서 제게 전화해 그 소식을 알리는데 순간 저는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마 대면에서 그 얘기를 들었으면 웃는 낯을 숨기지 못했을 텐데 전화로 들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 암 걸렸다고 곧 죽을 사람 취급하며 사람 속 뒤집던 시모가 우리 엄마 죽자마자 암 진단을 받았다니. 세상에 이게. 안녕하세요. 새안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8살 아이가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저의 파란만장한 삶을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자주 싸우셔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못해주지는 않았지만 두 분 다 늘 서로를 무시하고 제 앞에서 욕을 했었어요. 그리고 돈 때문에 자주 싸우셨습니다. 못 사는 편도 아닌데 돈 때문에 많이 다퉜어요. 오히려 잘 사는 편이라 생각했는데 돈 때문에 싸우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커가니 왜 싸우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누구에게 썼는지가 중요했고 돈으로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꼬셨으니까요. 아버지는 직원들에게 선물을 많이 주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걸로 어머니와 많이 다퉜어요. 돈이 썩어나? 직원들 선물까지 챙기고? 우리 애한테 이렇게 좀 해봐. 내가 내 직원들한테 선물 주는데 당신 허락까지 받으면서 사야 돼?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더 잘해줘야 되는데 난 이미 충분히 하고 있어. 당신 솔직히 말해봐. 거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 그래서 나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다 돌리는 거 아니냐고. 처음에는 선물을 주는 게 좋은 일 아닌가, 어머니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꼬실 때 아버지가 이런 방법으로 선물 공세를 했다고 했거든요. 어머니도 과거에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의심을 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의심은 확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한 여자 직원과 저희 집에 온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날 개교기념일이라 학교에 가지 않아 집에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던 아버지는 여자와 함께 저희 집에 왔고 놀란 아버지는 회의 때문에 잠시 집에 왔다며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엄청 놀라셨지만 그 여자는 놀란 기색이라고는 없었어요. 저는 그 여자를 쳐다봤어요. 안녕? 네 얘기 많이 들었어. 반가워. 오히려 저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뻔뻔하지 않나요? 너 너무 귀엽다. 내 딸이면 좋겠는데. 너는 또 왜 애 앞에서 무슨 소리야? 왜요? 엄마 쫓아내고 아줌마가 제 엄마 하려고요? 그래요. 저는 한 성격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화끈했어요. 어머, 얘 봐.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니? 그리고 아줌마가 아니라 언니. 아줌마처럼 생겼으면서 왜 언니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냥 저는 제 생각을 말한 것뿐이에요.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참 당돌했습니다.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렇게 전 친정 아버지의 애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담담한 이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정 어머니도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어머니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와 사랑해서 만난 건 아니라고 말했죠. 그럼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한 거야? 엄마의 엄마랑 아빠의 엄마가 약속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어. 근데 엄마 남자친구 있는 건 아빠한테 비밀이다? 저희 어머니도 정말 최악의 엄마 아닌가요? 어린 딸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도 바람을 피우며 아버지의 바람은 용납 못한다니 어머니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저는 말을 잘 들었어요.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저는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어머니도 비밀이라고 했으니 아버지도 당연히 비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어머니 남자친구, 아버지와 아버지 여자친구가 저를 보러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치 부모님이 2명이 된 것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가족 그림을 그리는 미술 수업 시간에 저는 4명의 사람과 저를 그렸는데요. 어머니 옆에 남자친구가 있었고 아버지 옆에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4명 가운데 제가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보고 선생님은 제게 언니 오빠들이 다 크다고 말을 했는데 저는 거기서 부모님의 애인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표정이 제대로 기억은 안 나지만 좋지 못했던 건 확실했어요. 그 후로 선생님은 어머니와 통화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잠시 남아있으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앞으로는 엄마 아빠만 그리면 될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 일 때문에 친구들과 다퉜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빠 여자친구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놀라며 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그 친구를 때렸고 결국 부모님을 모셔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로 저희 부모님이 서로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했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보면 계속 싸우기는 했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어요. 참 이상한 집안이지 않나요? 저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지금이야 이혼을 하고 그때 서로의 연인과 잘 살고 있어요.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말 인연이 아니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제가 태어나서 이혼을 못했나 생각을 해서 물어보면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바보 같죠? 저를 위해서 이혼은 안 하고 바람을 피우다니. 그러니 저는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쉽게 변하더라고요. 믿지 않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한 사람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후배인데 저를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이것저것 도전도 하고 여행 다니느라 2년 정도 휴학을 해서 아래 동생들과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만난 동생을 마음에 들어 제가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도 좋아한다고 해서 저희는 사귀게 됐고요. 저희는 잘 사귀게 됐고 그러다 그 친구가 군대를 가게 되어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앞으로 연애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후배 친구가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술을 마시고 있을 때라 저는 이미 남자친구도 없는데 뭐 어떠냐며 사귀기로 했습니다. 참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된 걸. 여러분이라면 어리고 잘생긴 사람이 고백을 한다면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웬걸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같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괜찮다고 제가 원하면 결혼을 하고 아니면 혼자 키워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손주가 생겼다며 좋아했습니다. 반대로 시부모님이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정상적인 부모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했고 시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처음에 듣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남편에게는 너 같은 자식 낳은 적 없다고 소리를 치고 저를 보고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한 저로서는 답답했습니다. 철이 없었어요. 나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못 나간다고 결혼을 허락받을 때까지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뭐 저런 애가 있나 하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저와 같이 빌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허락을 하셨고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서로 가족끼리 소소하게 식사하고 혼인신고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된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요리도 배우고 청소하는 법도 배우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다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한번 꽂히면 열중하는 편이라 열심히 엄마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 저라도 저희 아이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자 싶어서 남편에게도 잘했습니다. 아침마다 갓 지은 밥을 해주고 매번 반찬은 다르게 했어요. 오히려 남편이 부담스럽다고 조금만 줄여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군대를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군대를 갔다 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군대를 가지 않았더라고요. 군대 기다려주기 힘들어서 전에 사귄 사람과 헤어졌는데 남편까지 군대를 기다려야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쩌겠어요. 기다려야죠. 하지만 기다리는 것보다 더한 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였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군대에 가 있으니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댁살이는 죽어도 하기 싫어서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는 거 아니라고 시댁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디 아기 엄마가 혼자 찢느니 무슨 일을 벌릴 줄 알고.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재혼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요. 그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바람이라도 날까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걱정할 일 만들지 않을 거예요. 믿어주세요.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알고. 그리고 애가 무슨 일 생기면 그때는 어쩔 건데. 들어와라. 눈치를 안 볼 줄 알았는데 남편과 이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시부모님에게 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괜히 저 때문에 아이를 싫어할까봐 저는 숙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부모님만 사는 게 아니라 도련님도 같이 살거든요. 저는 처음에 도련님이라는 호칭을 부르기 싫어서 실은 그냥 이름을 부르다 시어머니께 된통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도련님이라고 부르라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호칭을 부르기가 싫었거든요. 왜냐면 도련님 성격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 도련님이 저를 보고 휘파람을 부르며 몸매 좋다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정말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어디가 좋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남편 욕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말을 하길래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저기 처음 보는 자리인데 반말하시는 건 좀 예의에 어긋나지 않나요? 아이, 우리 형수님 생각보다 성격 있으시네. 왜? 내가 반말하면 형수도 반말하면 되잖아. 형수도 반말하면 되지, 안 그래? 제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는 이복 동생들과도 말을 놓은 적이 없는데 처음 보는 남편 동생과 말을 놓는다는 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말을 놓을까 고민했었는데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정신 차리고 좋게 타일렀습니다. 농담도 잘하시네요. 저는 반말 안 해요. 그러니 같이 존댓말 하죠. 좋게 좋게. 왜? 엄마한테 뭐라고 하게? 해보시던가요? 남편은 윗사람한테 깍듯하던데 어디서 저런 동생이 나왔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댁 식구들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도 반말을 하더라고요. 형수, 나 물 좀. 여기요. 형수, 좀 잘 좀 참아요. 에이, 눈에다 보인다. 가끔씩 존댓말을 하는데 비꼴 때만 하더라고요. 참을 수 없어서 시부모님께 뭐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태진 씨가 계속 저한테 반말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태진 씨가 자기도 반말할 테니 저보고 반말하라고 하던데 괜찮나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 팔을 툭 치며 말을 했습니다. 태진 씨가 뭐니? 도련님, 도련님이라고 해야지. 나중에 결혼하면 서방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고. 너는 도련님한테 반말은 무슨? 태진이 너도 형수한테 반말 쓰지 마. 알겠어? 거기서 저는 도련님이라고 안 했다고 혼이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도련님이라고 호칭을 불러야 했고 도련님은 제게 존댓말을 해야 했죠. 아, 엄마는 진짜 가족이 됐는데 반말 정도는 할 수 있지. 아, 나 참. 알았어. 미안해요, 형수.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말만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정말 사람이 약오르게 말을 잘하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하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하지만 이미 살기로 했으니 저는 마음을 비우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첫날부터 힘들었습니다. 저는 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아직 한참 부족한가 봐요. 제게 계속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느라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느라 몸이 남아날 일이 없었고요. 재산은 어찌나 많은지 음식을 할 때마다 기름 냄새가 역해 힘들었어요. 빨리 남편이 제대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고 싶지도 않던 부모님이 보고 싶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도 부모님을 그리워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친정어머니와 친정아버지가 보고 싶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아줌마가 받더군요. 아줌마는 제게 잘해주셨지만 아버지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긴 뒤 좀 달라졌습니다. 아줌마는 왜 전화했느냐고 쌀쌀맞게 물어봤어요. 아버지는요? 씻고 있는데? 왜? 그냥요. 그냥 전화할 거면 앞으로 이런 전화 하지 마. 왜요? 불안해요? 불안하기는. 곧 있으면 우리 딸 결혼하니까 앞으로 이런 전화 하지 말라고. 동생이 결혼하는 거랑 제가 전화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혹시 제가 이러면 아버지가 재산을 저한테 줄까봐 걱정하시는 건 아니죠? 언제는 저보고 딸이었으면 좋겠다더니 자기 딸 생기니까 바로 저를 버리는 거 보면 딱 답이 나오죠. 너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이나 하고 싹 수 없는 거.
아버지께 잘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한 말 그대로. 그제 아줌마는 꼬리를 내리고 제게 사과를 했어요. 결국 친정 아버지와도 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조금 섭섭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복 동생이 결혼을 하면 친정 아버지 손을 잡고 가는 거잖아요. 뭐 생각해보면 이복 동생은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기 전까지 아버지가 없는 채로 살았으니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괜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야? 힘들어?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많이 힘들면 나와. 그냥 이혼하고 살아. 엄마 그 정도 능력 된다. 알지? 알지. 그래도 내 아이만큼은 완전한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아저씨는? 응, 잘 있지. 너 걱정 많이 하더라. 안부 전해주고. 아, 나 아까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아줌마가 나한테 전화 그만하라고 하는 거 있지? 그 여자는 아직도 그런다니? 아유, 내가 나중에 한 소리 해야겠다. 딸, 미안해. 사랑하고. 알지? 어머니와 전화를 했다고 그래도 좀 힘이 나더라고요. 그 안정감은 얼마 있다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휴가로 집에 오는 날이었어요. 제사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제게 막말을 했어요. 요리를 발로 하냐며 막 뭐라고 하고 자기 아들이 먹을 거니 잘 좀 하라고 잔소리를 어찌나 하던지 오죽했으면 밥맛이 없어질 정도였다니까요. 시어머니의 말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또 시어머니의 목청은 또 얼마나 큰지 잔소리를 할 때마다 귀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남편을 보면 힘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남편을 봐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막막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저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이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는 저처럼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매일을 고민을 안고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출산을 하게 됐어요. 제 아이를 보니 정말 사랑스럽더라고요. 엄마가 되니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모든 게 아이 위주였어요. 그러면서 남편을 보면서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됐지만 아이를 보면 그 생각을 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서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바람을 피우고 이혼까지 하니 엄마가 되어보니 더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는 저대로 이미 겪었지만 제 아이는 그렇게 살게는 두지 않도록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대를 하게 됐고 도련님은 그 사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동서가 성격이 아주 못 같더라고요. 정말 도련님과 아주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어머, 언니 너무 예쁘게 생겼다. 자기야, 언니가 아니라 형님. 우리 엄마 호칭에 되게 민감해. 엥? 나 형님이라고 부르기 싫은데. 난 언니가 더 좋은데. 언니라고 부르면 안 돼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또 한 소리 나올까봐 잘라냈습니다. 네, 그건 어머님이 안 좋아하실 거예요. 자기야, 이혼이 완전 무섭다. 아, 언니가 아니라 형님이라니까. 아, 형수님 죄송해요. 저희 자기가 좀 해맑아서 그래요. 이해하죠? 저는 참 죽이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싫어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동서네가 잘 사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동서는 이 동네 저 동네 자기가 잘 산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 꼴이 어찌나 웃기던지 저도 잘 산다면 잘 사는 편에 속했지만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괜히 제 배경만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말을 안 하는데 동서는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는 걸 보니 저와 정말 정반대인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도련님은 결혼을 마치고 저는 또 호칭 때문에 혼나게 됐어요. 어머님, 도련님이 어머니 찾으시던데요. 너는 이제 결혼도 했는데 서방님이라고 해야지. 아, 네, 서방님이 찾으세요. 호칭이라는 게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도련님이라는 호칭도 적응하느라 힘들었는데 서방님이라니 조금 이상했습니다. 결국엔 호칭을 생략하고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도련님을 보는 날이 줄어들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복병은 다른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복병은 동서였습니다. 제삿날 동서는 좀 늦게 왔더라고요. 동서는 일을 하지 않아서 일찍 올 법도 한데 늦게 와서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동서, 이것 좀 도와줘. 형님, 저 이런 거 못해요. 그래, 그럼 내가 알려줄게. 저 요리 잘 못하는데 그냥 보고 있을게요. 그럼 눈으로 배우고 할 수 있잖아요. 동서 같이 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야야, 왜 그러니? 우리 둘이 하면 되지, 우리 세아가 힘들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잔소리를 하더니 동서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꼴이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그걸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동서도 너무 얄미웠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이런 거 챙겨주셨어요. 이번에 여행 갈 때 입으라고 스카프랑 아우터 같이 입을 거 좀 챙겨주셨고, 혹시 가방은 있으세요? 아니면 저랑 나중에 쇼핑 가실래요? 같이 가요. 제가 사드릴게요. 동서는 돈으로 시어머니를 휘둘렀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돈으로 휘둘렀어요. 아버님, 낚시 좋아하시죠? 여기, 낚싯대, 짜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동서가 예쁘다고 우리 며느리 최고다, 사랑스럽다 등 극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때 일입니다. 저는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며 전이며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디 나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생신창 차려뒀는데. 너 못 들었니? 둘째 내가 이 근처 괜찮은 카페에 있다고 해서 나간다. 뭐 브런치? 뭐 그거 먹자는데. 그리고 저녁엔 근사한 레스토랑 잡아둬서 거기 가려고. 너는 미련스럽게 아침부터 뭔 생일상이니? 유난스럽게. 요즘 다 식당 예약하고 거기서 먹는데. 아휴, 너도 참. 저희는 한 번도 식당에서 생신 축하를 해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힘들게 아침에 일어나서 다 준비했는데 브런치를 먹으러 시부모님은 나갔습니다. 철없는 남편은 아침부터 진수성찬이라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도련님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 그리고 태진이가 그러는데 오늘 브런치 먹고 레스토랑 간다는데 그냥 어머니 아버지랑 갔다 오라고 말했어. 뭐? 그걸 이제 말해줘? 알고 있었어? 태진이가 말해주던데? 재수씨가 말 안 했어? 말한다고 했는데. 분명했습니다. 일부러 말을 안 한 거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정말 얄밉지 않나요?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동서에게 따져야 할지 넘어가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동서에게 전화를 했어요. 동서, 어제 잘 놀았어? 아, 네, 형님. 근데 형님 저희 가는 거 모르셨어요? 생신상 차리셨다고 하길래요. 남편한테 들었어. 왜 말 안 했어? 저 말 안 했어요? 어라? 저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형님이 까먹으신 줄 알았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서는 왜 이렇게 저를 싫어할까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저를 슬슬 무시하기 시작했고 시부모님은 동서와 저를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시댁살이가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따로 나가서 사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지금이 편한데 뭘 또 따로 나가서 사냐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만 편하지 나는?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뭐가 힘들어? 당신이 예전에 아침밥 차리고 하는 건 똑같잖아. 근데 뭐가 힘든 게 있어? 우리 엄마가 뭐 당신한테 못되게 구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잘 못 대해주시는 것도 아닌데 뭐가 힘들다고? 뭐? 지금 말 다 했어? 못되게 안 군다고? 당신 진짜 몰라서 물어? 말 다 했다. 그럼 엄마 아빠가 당신 못되게 군다고? 말이 돼?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그냥 모르고 싶었나 봐요. 저는 홧김에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우리 이혼해.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물론 진짜 이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 해봐라. 당신이 퍽이나 이혼을 하겠다. 남편도 역시나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 올리는 게 정말 꼰사납더라고요. 그 순간 도련님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진짜한 모습을 몰랐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제 남편을 볼 때마다 도련님이 겹쳐 보이고 정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술 마시고 양치 안 하고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 배를 긁는 모습이며 밥을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 머리를 벅벅 긁는 소리, 머리에 있는 비듬이며 다 싫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하물며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차별도 심해져 이혼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참아야 할까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됐지만 다들 이렇게 살 거라고 위로를 하며 저는 아이를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기회가 왔어요. 기회라고 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이혼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일인데요. 놀랄 수도 있으니 미리 말씀드릴게요. 정말